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CS 이슈도 있고 도이치 이슈도 있고 사실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국내 쪽은 계속 PF 이슈들 나는 게 있지만 사실 증시가 계속 좀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당연히 이제 통화량이 증가되고 있다. 연준 총자산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약간 엘리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초단기 파동 같은 경우를 좀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5파 고점을 치고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파동이다라는 건 명확했지만 이 안에서 이게 이렇게 잠깐 올라가는 파동들 있죠. 이제 요런 거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올라가는 파동에서도 주봉으로 살펴보죠. 주봉으로 봤을 때도 긴 시간 올랐지만 이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들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이때를 잠깐 피할 수 있었으면 사실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실제적인 수익률은.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저도 좀 완벽하게 이제 단기 파동을 카운팅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술적 지표들을 좀 약간 기계적으로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만든 건데 가장 괜찮은 건 저는 그 볼린저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시장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건 좀 이따 보고 매크로 쪽 보고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냥 이슈 있는 것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BB 은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터졌죠. 미국은 SBB, 유럽 쪽은 CS, 도이치, 우리나라 쪽은 PF, 계속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이제 연준의 총 자산이 저저번 주가 한 3천억 달러 정도 증가됐고, 이번 주도 한 945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되면서 사실 고점 대비해서 줄였던 폭을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줄여놨었는데 작년 6월부터 줄였었죠.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힘들게 줄여놨는데 거의 한 10개월 줄였나요? 그 정도 줄여놨던 거를 거의 다 되돌려 버렸습니다. 약간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게 국채나 엠베스를 사준 게 아니라 그냥 중소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통화 승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소은행에서 사람들이 돈을 뺐죠. 그 뺀 만큼은 어차피 시중 유동성으로 더 풀렸다는 말이죠. 근데 그 돈이 사실 MMF로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총체적으로 한번 보죠. 그러니까 결국 증시를 지금 받치는 이유는 일단 연준 총 자산이 일단 다시 늘어서다가 일단 첫 번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겠죠. 과연 계속 연준 총 자산을 늘려서 이제 주가를 받칠 수가 있겠느냐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지표는 이제 맨날 보여드리는 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인데요. 이제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요 진한 파란 색깔 차트인데 기본적으로 약 20%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QT 기간에는 이게 거의 한 17% 여기까지 감소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증가가 지금 다시 돼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거의 한 33%, 34%까지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죠. 연준이 그냥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은행도 안 좋고 그냥 돈 다시 풀지 않겠어? 인데 이만큼의 지금 과잉 통화가 생긴 거죠. 이만큼 지금 거의 한 14% 정도 과잉 통화가 되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힐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때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이때부터는 다시 내리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요. 내릴 수 있었던 게 돈도 양적 완화도 이렇게 쭉 하고 기준금리도 내릴 수 있었던 게 통화량 자체가 다 줄여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금리를 내리는 것도 간단하고, 그래도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는 안 올랐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은
풀린 통화량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뭐 잠깐 이렇게 뭐 너무 긴급한 상황이라 돈을 풀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힘들다고 돈을 계속해서 풀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제 푼다면 물가가 폭등을 할 겁니다. 통화량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 물가가 정말 이제 폭등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은행의 위기가 온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제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의 현금이라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요 색깔인데요. 요 차트인데 많이 감소를 했을 때 문제가 됐었고 실제로 과거에 이번에도 중소은행은 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건 중소은행하고 대형은행이 다 합쳐진 값이긴 합니다만 중소은행은 여기까지 빠져서 문제가 됐고 하지만 합친 금액은 이 정도다. 근데 왜 지주는 빠졌는데 총자산은 그렇게까지 지주만큼 빠지지 못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가 이제 RRP가 엮이게 됩니다. RRP를 합쳤을 때는 충분히 높거든요. 그럼 이제 왜 지주만 빠지고 RRP는 안 빠졌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단기 국채 같은 경우야 이제 트레저리 빌 3개월짜리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2년짜리 미국 국채는 지금 4% 정도에 달합니다. 10년짜리는 약 한 3.5%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래 아니면 MMF 넣으면은 MMF 이제 단기 어차피 이 SOFR 금리랑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이 T빌 금리랑. 그럼 5% 나오니까 그냥 나 초단기에 투자할래. 자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내가 그냥 뭐 국채를 사는 것보다 장기 국채를 사는 것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MMF가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게 다 이제 아까 RRP 이제 리버스 레포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들어간 거는 이 부채 계정을 보시면은 뭐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 자산 말고 이제 반대쪽 사이드인 부채 계정을 보더라도 RRP가 증가가 됐구나. 근데 이제 연준이 돈 푼 거는 은행에 바로 지준으로 꽂아준 거죠. 대출을 해줘서 현금을 준 거니까 은행의 현금은 이만큼 늘었구나. 근데 은행의 현금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중에 이제 MMF로 많이 빠졌다.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은 어떻게 줬을까요? 정부 재정 지출로 줬겠죠. 지금 뿌린 돈들은 뭐 양적 완화도 이만큼 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 일반 계정도 이제 재정 지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부채 한도 협상도 결국은 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통과가 되면 또 물가를 못 잡을 거고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서 문제고 뭐 총체적 난국이다. 전 정말 지금 금융시장도 그렇고 경기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이때는 기준금리를 내릴 때였죠. 내릴 때는 이 조정 기준금리랑 기준금리가 같거나 오히려 조정 기준금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내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실제로 조정 기준 금리는 지금 상당히 낮죠. 보시면 조정 기준 금리는 한 1.53?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5%까지 올렸는데 조정 기준 금리는 1.5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인 긴축 효과를 내는 거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준금리를 또 내리면 물가가 안 잡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 이게 경기나 뭐 사실 기업들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주고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물가가 안 잡힐 거고 이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돈을 많이 풀었던 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물가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코어 PC랑 PC를 보시면 과연 이거를 물가가 과거에 이랬던 물가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남기게 되죠. 사실 요만큼 빠진 걸 가지고 물가가 많이 빠졌다. 이게 추세적으로 물가는 쭉쭉쭉쭉 다시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물론 계속 통화 긴축을 계속하면 이제 물가는 점점 빠질 겁니다만 그러다 보니 또 경기가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보다도 더 심한 거는 자산 시장이
버블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금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가고 있으니까. 근데 대출도 다시 또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대율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대율이 높아지는 것도 이제 물가의 조금 강세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예대율 그래프랑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이 통화 유통 속도랑 비슷하게 간다. 결국 통화 승수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매크로 쪽에서는 오늘 뭐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냥 이제 바로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든 거를 살펴보도록 하죠. 뭐 일단 뭔지를 알려드리기 앞서 그냥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20분봉, 1봉, 주봉, 3주봉. 월봉을 안 쓰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3주봉, 9주봉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일목균형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수값을 줘서 하는 거고요. 뭐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점수,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한 7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보조지표고 점수를 매기진 않았습니다. 뭐 오히려 숏 포지션은 30점, 나스닥은 오히려 지금 추세는 롱 포지션이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제가 121, 주, 3주 다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너무 방대한 양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엑셀 킨 게 워낙 지금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용량이 큰 파일이라 다 100메가가 넘거든요. 보통 큰 파일들은 지금. 그래서 뭐 다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뭐 그냥 일봉하고 주봉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지표인지 먼저 일단 설명을 하고 저 데이터를 보는 게 더 이해가 좋겠죠. 이제 나스닥 선물 100 이제 일봉이고요. 처음 보실 지표는 이제 볼린저 100을 이용한 데이터입니다. 이 볼린저 100을 딱 그냥 볼린저 100을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볼린저 100과 이 주가의 거리를, 제가 이동평균화 값과 그냥 주가의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그냥 뭐 간단한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볼린저가 올라가면은 롱인 거예요. 롱, 숏. 요거는 뭐 그냥 살짝 넘어갔으니까 패스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롱, 여기서 숏, 롱, 숏, 롱, 숏, 롱 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결과값을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아주 잘 맞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야 될 포지션과, 그러니까 피해야 될 구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숏 포지션을 하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탈출을 하면 이 올라가는 리스크를 많이 해지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내가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다. 그럼 적어도 여기서 내가 숏을 하면은 충분히 내려가는 포지션을 많이 좀 피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지표가 볼린저 50이고 볼린저 200도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 삼아. 이제 요거는 실제로 주가랑 이제 볼린저 밴드고요. 여기서 다이면 빠지고, 다이면 빠지고, 다이면 빠지고, 다이면 빠지고, 다이면 빠지고, 위에서도 다이면 올라가고, 다이면 올라가고, 다이면 올라가고, 다이면 올라가고, 요런 느낌을 그냥 좀 참고해 보시라. 그리고 이제 넘어갔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넘어가면 이제 올라가고,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넘어가고, 이런 느낌의 데이터가 이제 볼린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볼린저를 조금 응용한 값이 연두색깔하고 이 검은색 땡땡땡 선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준선 이탈은 뭐 설명을 생략하고, 요거 그냥 기준선을 주가가 얼마나 이제 이탈했냐, 플러스로 이탈했냐 마이너스로 이탈했냐, 요것도 이제 그냥 과매도 구간인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요거는 앞에 있는 데이터로 제가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돼 있진 않고요. 앞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주가가 기준선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이제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제 이격되는 그 이격을 나타낸 거고요. 그 이격되는 이격을 이동평균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요건 볼린저랑 보는 거는 똑같고요. 실제로 뭐 값도 상당히 좀 비슷하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그냥 이제 빅스 데이터를 나타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빅셀 역축입니다. 요것도 역축이고요. 요건 역축이고, ATR은 똑같은 이제 변동성 지표입니다. ATR도 역축인데, ATR도 변동성 지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제 보통 안 좋을 때 변동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역축이고요.
미국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고 이것도 이제 역축입니다. 높아질 때 증시 안 좋고 낮아질 때 증시 좋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요 나스닥 일봉으로 봤을 때 일단 아직까지는 롱 포지션이다. 근데 요게 다시 이제 내려올 때가 문제가 되겠다. 요거 긴 추세로 봐도 뭐 사실 0 이상으로 갔을 때 올해는 못 가거든요. 0 이상이 거의 고점인 수준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점선을 내려오면 그때 이제 숏 포지션을 구축하면 되겠다. 뭐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주봉을 그래서 살펴본다 하더라도 뭐 주병상 볼린저는 아직 다 닿여 있지는 않고요. 주봉상 볼린저에 거의 다 닿았던 부분이 일단 바닥이었고 긴 추세로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나긴 하락 추세를 일단 잠깐은 벗겨놓고 꽤나 볼린저가 다시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주봉상 이렇게 보죠. 볼린저 200도 기나긴 하락 추세 이후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 기준선 이탈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면 꽤나 많이 올라온 상황. 지금 기준선을 10% 정도 이탈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00일 이정평균선은 살짝 이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봉상으로. 뭐 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봉상 데이터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 뭐 ATR 같은 경우에도 꽤나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하락을 한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이 줄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제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안 좋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봉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똑같고요. 코스피 일봉으로 이제 볼린저 50, 200 아직까지는 롱 포지션을 나타내라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기준선 이탈도 아직까지는 플러스 구간 200일 이평도 아직까지는 플러스 구간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도 지금은 여기는 이제 좀 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숏을 해라는 포지션일 수 있겠죠. 변동성이 바닥까지는 거의 왔다. ATR도 거의 바닥 근처까지는 많이 왔다.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요. 뭐 하이힐드는 뭐 외국 거니까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뭐 주봉상으로 국내는 뭐 사실 여기 바닥 찍고 바닥 찍었을 때가 실제로 바닥이었었고 200일은 아직 뭐 바닥 근처도 가진 않았다. 근데 뭐 200일 볼린저도 뭐 설명을 생략하고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200일 이동도 뭐 그냥 아직까지는 좀 닿여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이탈은 뭐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 이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딱 닿여 있는 상황. 뭐 빅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ATR도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 오프인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데이터가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아직까지는 뭐 롱 포지션이 그냥 지표들 데이터 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맞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숏으로 오면은 딱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요런 걸 이제 나타내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뭐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점수화해서 제가 만든 게 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 여기인 건데 이제 마치 그런 거죠. 낮을수록 롱이고 높을수록 숏 포지션을 구축해야 돼 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롱, 숏, 롱, 숏 이제 롱 그러니까 여기가 숏까지 했다가 여기서 롱 했다가 다시 여기서 숏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보면은 거의 뭐 대충 이격 위치를 맞출 수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 이걸 좀 응용해서 이제 포지션 구축할 때 이제 이용하려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비중을 좀 만든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오늘 설명은 생략해도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사실 뭐 추세적인 거죠. 이건 추세 데이터고 변동성 데이터니까. 근데 제가 변동성 데이터를 많이 쓰죠. 뭐 사실 지금 변동성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추세 데이터고 요게 이제 변동성 데이터라고 보시면 이건 추세 데이터고 결국 3개의 추세와 4개의 변동성 데이터인데 근데 실제로 스코어 주는 건 이제 변동성 하나와 이제 여기인데 뭐 실제로 제가 쓸 때는 이거 10, 20 딱 이렇게 주긴 합니다. 40 값 쓰는데 40을 총점으로 하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100을 인위적으로 좀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변동성 데이터를 좋아하기도 하고 변동성 데이터를 쓰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뭐 ATR을 좀 보시면은 이해를 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라는 거는 주가는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좀 추세를 정하기가 인간이 참 보기가 참 어려운데, 변동성은 뭐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변동성은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이 준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동평선을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추세를 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평을 이용해서 하면은 생각보다 이 매매 타임을 좀 잘 잡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뭐 변동성 데이터를 사용한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럼 정상적인 진도를 이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한 0.4%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 상승 있었습니다. 뭐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 기관은 한 3,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300억 정도 매수, 개인은 한 3,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 기관이 한 3,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4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 한 800억 정도 매도, 기관과 개인이 약 한 3, 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이제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기관은 약 한 1조 6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조 5천억 매수 중이고, 외국인이 한 1조 2천억 정도 매도 중이고요. 작년 연초부터 했을 때 일단 뭐 아직까지는 개인이 좀 매도를 했지만 여전히 개인은 좀 매수 포지션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긴 시결로 봤을 때 여전히 개인의 매수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죠. 특히나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거세다. 네, 뭐 다 뭐 에코프로비엠이든 뭐 이제 그런 2차 전지 쪽 관련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슬슬 뭐 저는 좀 고점에 다 오지 않았나, 거의 다 이제 뭐 지표 데이터를 봐도 그렇죠. 뭐 사실 이게 보면은 롱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제 롱의 거의 끝자락이죠. 이 데이터로 보나 요 데이터로 보나 롱은 롱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제 코스피는 아직까지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볼린저 이걸로 봐도 그렇고 롱의 거의 끝자락에 저는 와 있다라고 봅니다. 롱은 롱이되 약간 끝자락 느낌. 이제 그 정도로 수급 상황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은 뭐 그래서 이제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까 게 어디 갔죠? 이제 기술적 지표에서 여기 지금 롱이 70점이고 뭐 롱이 100이라고 해서 제가 증시를 막 좋게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지금 추세가, 지금 변동성 자체가 위인 건데 이게 바로 내려오면 저는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와장창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약간 좀 이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제가 지표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이탈하고 뭐 그러니까 숏 기준으로 이탈하는 지표, 들어가는 지표, 뭐 이런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지표상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방 추세는 맞다. 이제 길게는 하방을 보지만 지금 추세는 상방이다. 이제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갭은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뭐 이게 금리가 지금 빠져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뭐 사실 결국 증시는 빠지면서 쭉쭉쭉쭉 올라간 부분에서 저점을 맞이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좀 올라가리라고 보고요. 증시가 빠지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고평가, 이 패드 모델로 봐도 고평가, 이 주식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요건 나눈 거고, 요건 이제 차감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긴 시결로 봐도 좀 고평가다.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이제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코스피 기대 수익률을 성장률과 물가와 국구채 10년물로 차감한 값도 이건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이건 낮을수록 이건 반대죠. 이게 높을수록 이건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비싸 보인다. 뭐 사실 여전히 그렇게 보입니다. 뭐 코스닥도 요 지표로 봤을 때 여전히 비싸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패드 모델로 봐도 비싸 보인다. 이제 LD갭으로 봐도 비싸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비싸 보인다. 패드 모델로 봐도 비싸 보인다. 그 다음에 요구되는 수익률로 차감한 걸로 봐도 여전히 비싸 보인다. 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같이 돼 있는 거는 굳이 뭐 일드갭과 이제 패드 모델은 뭐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보여드리기만 했으니까 그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뭐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살짝 늘었습니다. 한 4천억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걸 신용잔고를 살펴보면은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뭐 여전히 여기는 많이 좀 위험해 보인다. 전 좀 많이 위험해 보이긴 하고요. 코스닥 쪽은 이제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뭐 하이힐드를 여기 넣었기 때문에 매크로 쪽은 하이힐드는 좀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ISM 제조업, 비제조업, 한국 수출 전용 동기비 여전히 다 좋지는 않지만 뭐 비제조업은 계속해서 좀 반등해주는 모습. 서비스가 계속 좀 강한 편이죠. 지금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도 아직까지는 뭐 높은 편이다.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랑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는 엄청 높은 건 아닌데 S&P는 여전히 좀 많이 높아 보인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미국 쪽 실질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수치는 뭐 아직까지 높고요. 이건 좀 옛날 데이터긴 한데 사실 2월까지 데이터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좀 높다. 저는 미국 쪽 부동산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좀 조정은 좀 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근데 국내는 사실 뭐 조금 미국보단 사실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높아졌다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PIR 같은 경우도 미국은 여전히 높고, 근데 국내는 PIR도 조금 사실 많이 내려오긴 했다. 근데 이제 국내도 사실 PF나 이런 거 하려면 돈 풀어서 해결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럼 또 물가가 올라갈 거고, 돈을 안 풀면은 또 경기가 또 박살이 날 거고,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나머지 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양은 뭐 좀 급감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 추세,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기대 인플레는 조금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실질 금리는 크게 움직이진 않고 좀 아직은 뭐 방향성은 조금 없지만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유동성 대비해서 지표들 보면은 S&P 같은 경우 이제 통화량 M2 대비해서 살펴보니 이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여전히 높은 구간 조심하셔야 되고,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일시 5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고, 일시 5천을 GDP로 나눈 값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냥 간만에 이제 금을 M2로 나눈 값은 뭐 그냥 낮은 편이다. 높은 편도 아니고 그냥 낮은 편이죠, 사실. 이 정도면 낮은 편이고, 국내도 이제 코스피를 M2로 나눈 값은 뭐 그냥 이 정도면 엄청 낮은 편은 아니고 그냥 중간보단 살짝 낮은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고, 근데 코스닥은 뭐 사실 이 정도면 높은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코스피를 주택 서울 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걸 봤을 때는 이것도 비싼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번 말해드리지만 이 통화 승수가 중국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중국은 항상 문제가 될 것 같다. 요 높을 때 문제가 됐었죠. 근데 지금 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어도 여전히 너무나 높은 상황,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뭐 사실 중국 쪽은 계속 좀 노이즈가 날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들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사실 뭐 다 거의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죠. 저 보조지표들이 생각보다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고, 5파고점 치고 여기 A, B, C까지 빠지고 지금 이제 B 정도지 않을까. 이게 큰 A고 큰 B 정도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가 다시 이제 C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기준 잠시만요. 네네네. 기준선, 전환선 일단 다 위에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좀 역전이 되어 있다. 여기 52동 평균선 좀 넘기냐 마냐일 것 같은데, 뭐 일단 추세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요 데이터로 저는 좀 대응을 기술적으로는
할 생각이다. 이게 다시 내려오면 그때 좀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순서 같은 경우에 아까 좀 다른 게 있다면 이건 주가가 기준선 플러스 이제 1 ATR 금액보다 높으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기준선보다 높으냐, 요거는 이제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플러스 ATR보다 높으냐, 이제 숏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낮으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아직은 좀 애매한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결국은 빠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애매해 보이고, 주봉상으로는 여기가 일단 52동평균선은 계속 좀 막히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는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코스닥 150으로 보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넘어서긴 했어요. 여기는 그래서 좀 약간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A, B, C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굳이 파동을 이제 단기로 매기면 여기 아마 1, 2, 3, 4, 5로 저는 지금 가는 파동이지 않았을까. 1, 2, 3, 4, 5. 그러니까 A, B, C로 가는 파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A, B, C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긴 하고요. 여기를 못 넘고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제 뭐 아주 하락이 멀지는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뭐 S&P는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뭐 아주 긴 사이클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5파 고점을 크게 치고 여기가 A, B, C 조정이 2008년도까지 나고 닷컴버블 A, B, C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까지 고점 치고 A, B, C 요 정도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지금은 뭐 그렇게 계속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5파 고점 치고가 뭐 문제일 텐데, 이제 요게 아마 저는 5 고점 나왔다라고 보고요. 여기까지가 그냥 A였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는 그냥 B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아주 작은 1 정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작은 2 정도지 않을까. 그러니까 5의 1에 1, 2, 요 정도 아닐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나스닥은 살짝 다르거든요. 나스닥은 또 여기가 살짝 높기는 해요, 살짝. 그래서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은 있죠. 여기가 좀 위치가 달라서. 근데 아마 S&P가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아직 뭐 확신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정도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도 계속 여기서 막혀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살짝 모양은 다르지만 거의 가는 모습은 결국 주 추세는 좀 비슷한 거죠. 이제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안전자산 때문에 비트코인도 올랐지만, 이제 뭐 비트코인 사실 밸류에이션이 없어서 뭐 계산하는 건 조금 더 어려운데요. 사실 어렵죠. 이건 더 어렵긴 한데, 뭐 이게 A, B 그다음 C냐, 아니면 이제 A, B, C 끝나고 새로운 상승이냐, 이제 그 문제는 있을 텐데, 뭐 이건 사실 비트코인 조금 더 애매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없어서. 그래서 뭐 일단 이런 것도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 뭐 이런 거는 한 200 이동평균선 깨지면 뭐 밑으로 내려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응하는 게 뭐 더 나을 것 같고요. V코스피는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거의 바닥 근처로 저는 온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빅스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또 넘어가면서 여기를 잠깐 이제 넘어섰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저는 뭐 사실 다시 여기 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 뭐 결국은 저는 빠지는 추세는 뭐 아주 멀지는 않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기준선 위로 해주긴 했으나 여기 고점은 못 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일단 하도 이평이 많이 모여 있고 선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를 일단 깨냐 마냐가 일단 하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로스톡스는 여기 구름대를 넘기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넘기냐 마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기 120에서 지지를 보이고 반등을 해줬지만 구름대까지는 넘지는 못하고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뭐 결국 기준선이나 여기 전고점을 넘는 걸 일단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일단 뭐 달러 인덱스는 여기 구름대에서 살짝 넘었다가 결국 저항 받으면서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이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상황이죠. 기준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 일단 기준선 넘기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단 기준선을 넘겼지만 계속 구름대 위치기 때문에 여긴 구름대를 넘냐 마냐가 좀 1차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지금 뭐 워낙 뱅크런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고, 일단 기준선 위에 일단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방이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실질적 뭐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실질금리 때문에 일단 한 번은 좀 빠져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결국은 저는 기나긴 추세로는 뭐 금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는 봅니다. 기나긴 추세로는, 아주 긴 추세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국고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저는 사실 이게 5파를 쳤다라고 보거든요. 1, 2, 3, 4, 5로. 그래서 이게 아마 ABC로 저는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여기 50일 추세까지 한 빠졌다가 전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것도 미국채도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뺐다가 저는 가지 않을까. 이제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움직임을 계속 봤을 때 여기 1, 2, 3, 4, 5로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고, 뭐 개별적인 종목은 뭐 키스콜딩스는 제가 저번 주도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긴 꼬리가 나오면 좀 파시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총은 좀 아깝게 지긴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대주주가 움직이냐 마냐죠. 그러니까 주총을 이기거나, 이제 뭐 감사 선임이든 뭐든 주총을 이기거나, 결국은 아니면 대주주가 그냥 알아서 잘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아직까지 알아서 잘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꼴이 생기면 뭐 사실 저는 바로 파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다라고는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 아니면 기준선 깨지면 일단 파시라 라고는 얘기를 드렸었고, 왜냐면 뭐 꽤 반등을 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여기 구름대에서는 또 지지를 보이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유하신다면 결국은 구름대나 여기 52동 평균선 깨지면은 뭐 저는 좀 파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일단 증시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키스홀딩스는 결국 올라가 보는데 한번 조정 좀 보였다가 이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과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 한번 뺐다가 다시 가는 게 전 더 맞지 않을까. 여기서 고점을 바꿔줬으니까 결국은 저는 상방이라고는 봅니다. 주추세는 이제 그러니까 기다리면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요. 뭐 밸류에이션도 사실 뭐 말을 필요 없을 정도로 밸류에이션은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제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냥 단기적인 뷰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느낌이고요. 뭐 현대해상 계속 기준선에서 받쳐주고 있고, 일단 뭐 IFRS 이슈가 계속 좀 긍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받쳐주지 않나. 뭐 이제 그 정도로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금리를 감안 안 했을 때는 뭐 이 정도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금리를 감안하면 좀 비싸긴 하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들이 금리를 감안 안 하면 싼데 금리를 감안하면 뭐 다 비싸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은행권 이슈 계속 있고, 뭐 정부 쪽에서 계속 압박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힘을 일단 아직은 못 쓰고 있습니다. 뭐 추세는 아직까지 다 좋지 않고요. 근데 뭐 일단 밸류 자체는 뭐 저평가는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은행 쪽은 저는 뭐 사실 저평가는 되어 있어서 길게 봐서 문제만 안 생기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항상 좀 제 마음속에 있는 약간 은행 쪽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이든 뭐 은행이 세준 대출, 담보대출들이 다 LTV가 70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만에 하나 30 이하로 빠지면 이 크라이시스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은행 쪽도, 우리나라 국내 은행은 주택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서 경매로 나오면 사실 가격은 더 빠지는 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은행 쪽은 더 맞지 않을까, 일단 뭐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게 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버리고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뭐 삼성전자는 여기 구름대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 후행 스팬은 여기 위로 돌파하냐 마냐 정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지금이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비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더라. 근데 뭐 PBR이나 또 퍼로 봤을 때는 또 바닥이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금리만 안 보면 싼 건 맞는데 금리를 보면 좀 비싸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아직까지는 기준선에서 받치고 있는데 위로는 이제 50일, 200일에 저항받고 밑에서는 이제 기준선 지지라서 어디를 먼저 깨느냐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더 저평가라고 나오지만 여기 뭐 실적 변동성이 워낙 큰 부분에 영향이다. 매번 얘기를 드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다. 금리를 감안하면 좀 비싸 보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 기준선에서 좀 잘 버티고 있다. 여기를 깨지면 뭐 미련 없이 근데 이제 결국 50일 이동평균선에서 과거에는 한번 지지했기 때문에 50일 이동평균선으로 보는 게 더 맞기는 하겠네요. 뭐 그 다음에 현대차는 그냥 림으로 보는 거 봤을 때 뭐 살짝 저평가다. 림으로 봤을 때는 FCF로 봤을 때는 여기 현대캐피탈 영향 때문에 조금 더 마이너스가 나오는 영향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금리를 감안하면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전환선이라도 일단 넘는 걸 한번 지켜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구름대나 50일 깨면 정말 위험해 보인다.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 뭐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이 정도도 금리를 감안하면 좀 비싼 편이다라고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살펴보면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선 위에선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무너지면 구름대랑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건 120이나 200일 깨는 걸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살펴보면은 뭐 롯데케미칼은 뭐 밸류에이션은 지금이 거의 뭐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사실 뭐 그냥 비싼 편이다. 금리까지 감안하면 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저항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요거 한번 벗어나는 거 지켜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판 가격만 정상화되고 PP 수요만 되면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조금 지켜보다 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추세를 한번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뭐 GS는 이제 유가가 좀 계속 아직까지는 희마리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주가는 사실 너무나 저평가는 되어 있고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기는 뭐 꽤나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세는 안 좋다. 뭐 이 정도 느낌이고 뭐 KT도 이제 뭐 경영진 선임 때문에 계속 노이즈가 생기면서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평가 폭은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절대가치로 봐도 그렇고 상대가치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길게 봤을 때는 뭐 바닥 추세를 한번 보고 뭐 들어가는 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DLNC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크게 힘은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하방 추세고요. 근데 여기도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는 되어 있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제 안 좋아지고 있죠. 기준선 전환선 내려왔고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다시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살짝 고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니다. 비싼 편이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보더라도 카카오랑 뭐 차트는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저는 고평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고평가인 상황이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살펴보면은 뭐 셀트리온도 굳이 뭐 하방 추세에서 뭐 계속 들어가실 필요는 전 없어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절대가치로 봐도 뭐 비싸다. 여전히 빠졌지만 여전히 비싸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도 뭐 여전히 비싼 편이다. 뭐 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에서 지지는 보이는데 여기를 지켜주느냐 마느냐 후행스팬도 그렇고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평가로도 고평가, 상대가치평가로도 고평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를 봐도 뭐 여기도 추세는 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사실 들어갈 추세는 아니다. 뭐 절대가치평가로도 고평가되어 있고 상대가치평가로도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비싼 편이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양호한 추세다. 뭐 이제 추세는 뭐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절대가치평가로도 여기는 저평가되어 있고 뭐 상대가치평가로 봐도 이 정도면 뭐 엄청 나쁘진 않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다음에 LG전자죠. 이제 LG전자 살펴보면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 기준 역전됐으니까 이럴 때 한번 비중 축소해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뭐 조금 더 확실하게 52동 평선 정도 이제 깨지면 좀 정리를 하자. 이제 그 정도 느낌이고요. 절대가치평가로는 살짝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가치평가로도 이제는 뭐 고평가 부분까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제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서 추세가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평가로는 뭐 이 정도면 이제 저평가는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평가로도 점점 좀 싸지고 있는 구간이다. 뭐 이제 그 정도로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좀 한국 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나름 하방이 좀 컸다가 이제 다시 좀 플러스로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인데, 일단 구름대는 넘어야 되겠죠. 일단 미니멈 구름대는 좀 넘어야 될 것 같다. 뭐 절대가치평가로는 그냥 적정한 수준, 상대가치평가로도 뭐 크게 메리트는 없는 상황, 지금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다올이나 이제 한국 증시주도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살아있지는 못하다. 밸류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 다월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추세는 좋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 자체가 뭐 지금 엄청 싸진 않아서 전 요 정도면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요 정도 왔으면 RSI도 넘어섰고 볼린저 밴드 붙었다가 이탈한 거잖아요. 결국에 요 정도는 한번 좀 잘라주는 게, 저였으면 한번 잘라주는 게 뭐 좀 더 가더라도 그때 따라 붙으면 되지, 한번 좀 잘라주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뭐 한국 금융 지주도 뭐 아직은 추세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그렇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죠. MAC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보조지표는 안 좋은데 뭐 반등은 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반등은 그러니까 한 추세로 봅니다만 저는 계속 좀 위험해 보인다. 결국 밸류 자체로는 결국 내려와야 될 자리거든요. 조정폭도 너무 사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A, B로 그 다음에 CL, 2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빠지리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지금 추세는 뭐 딱히 흠잡을 건 없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지고, 뭐 테슬라만 보더라도 일단 여기 괴선들이 상당히 모여 있죠. 결국 그래서 위든 미치든 좀 강하게 튈 것 같다. 근데 이제 사실 언제 밑으로 가도 이상한 상황은 저는 이제 아니지 않나. 뭐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뭐 요 칸상 뭐 이제 해외는 요 두 종목만 보도록 하고요. 이제 앞으로 나머지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뭐 지금의 반등은 그냥 단순하게 잠깐의 돈을 풀어서 올라간 뭐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기술적 반등이 아니려면 돈을 계속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통화량이 여전히 너무 많다. 아직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롱 추세는 맞다. 그러니까 비파에서 올라갔던 추세는 맞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 언제든 내려올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끝나고 내려오는 추세면 다시 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 정도로 오늘 내용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